안녕하십니까. 7강입니다. 선생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9월 18일 금요일 오전 7시 반이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교 없는 동안에는 거의 출근 시간 딱 맞춰서 출근을 했었거든요. 8시, 선생님들 출근 시간이 8시 반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1학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큰일 났어요. 강의를 3강을 찍어야 되는데 월요일 오전까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가 선생님이 아주 그래요. 일폭탄일 수 있지. 그치? 지금 3학년 선배들 오늘 촬영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엊그제 모의고사를 받고 지금 자소서 쓰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듣고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수강하고 있는 주에 지금 아마 원서 접수일 거야, 대학교에서. 하여튼 이 시기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가장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1년 뒤 얘기라는 것도 알 거고, 그래서 선생님 지금 3학년 선배들, 특히 이제 문과 쪽에 이제 경제 쪽 가고 싶고 아니면 아예 인문학으로 가고 싶고 이런 친구들 선생님한테 자소서 오지, 2학년 너네 이거 찍어야지, 1학년들은 오늘 들어오지. 근데 심지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 다음 날이 양서고등학교 입학설명회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입학설명회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거 준비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지금 4개 학년을 이렇게 담당하는 느낌이야. 3학년 자소서, 2학년 경제, 1학년은 담임이고, 그 밑에 애들은 이제 양서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이 파마가 풀려가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눈을 혹시 잘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약간 충혈되어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오늘 7, 8, 9강 중에 7강 정도는 이제 교과서 8강 중간까지는 교과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프린트 여러분들 공지사항이 올라갈 겁니다. 공지사항한테 좀 봐야 될 것들 얘기 드릴게요. 공지사항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5단원은 대단원, 5단원 금융 파트는 교과서로 안 나가고 프린트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프린트가 아마 페이지 31쪽부터 해서 이제 한 테마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이 전체를 4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 그 중에 전반부 2개, 개념 프린트가 역시 공지사항에 올라갈 겁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의 요것들의 문제 프린트 당연히 같이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5단원 풀 프린트랑, 그 다음에 3단원의 1 문제 프린트 풀하고 쓸게. 그 다음에 3-2 문제까지 선생님이 올려드릴 거니까 그 공지사항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프린트 하나 만드는데 거의 3-4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에선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토요일도 어차피 입학 설명회 때문에 나가야 되지만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주말도 양서고에 붙어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9월 16일 날 고3들 모의고사 보고 9월 17일 목요일 날 고1 모의고사를 보고, 오늘 9월 18일 이 고1 친구들이 그 국영수 가지고 집에서 모의고사 풀 거거든. 근데 이제 9월 18일 기준으로 고2 2가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문제 프린트는 내가 그 직전에 나온 최근 모의고사까지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날 본 거랑 요날 본 것까지 해서 여기 문제 프린트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최신 문제까지 풀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요거는 중간고사 그리고 현장 수업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오늘까지 교과서 선생도 다 나갈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수행평가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여기 3단원 전반부 개념 프린트 문제 개념 프린트 진도를 나가면서 내가 같이 공지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 보는 시점에서 2주 뒤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때 볼 수 있도록 미리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교과서 123쪽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교과서 123쪽. 자, 토나오는 복습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중단원 3 거시경제 시작하면서 총 5가지를 배웠어요. 그 중에 국민경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 국민경제가 어떻게 순환하는지도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으로 들어와서 국민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GDP, GNP, GNI 이런 것들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GDP의 정의 배우셨죠.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GDP를 계산하는 방법,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혹은 각 단계 부가가치의 합 혹은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뺀 거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GDP가 한 개로 있었네. 시장 경제와 양적인 측면만 접근하기 때문에 복지, 질적인 측면 혹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 지하 경제 이런 거는 다 반영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GDP 계산할 때 명목 GDP랑 실제 GDP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명목 GDP는 그 해의 물가 곱하기 그 해의 생산량, 그 다음에 실제 GDP는 기준연도 곱하기 그 해의 생산량. 정말 그 국가가 경제 성장을 했는지, 옛날에 비해서 더 생산력이 좋아졌는지는 실제 GD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GNI가 뭔지, 그 다음에 국민소득 상량 국가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 거나 분배 측면이나 지출 측면이나 다 이제 사후적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국민소득 상량 등가의 법칙에 의거해서 GDP가 이건 생산 측면이지 요렇게 된다. 이거는 지출 측면으로 계산된 거고요. 혹은 이것은 임금에다가 지대에다가 이건 분배 측면이야. 이자에다가 이윤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재고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이야기했냐면 다음 해에도 넘겨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업이 지출한 투자 지출로 처리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다 지금 나 교과서에서 있는 얘기만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예로 들어가서 이제 총수요 총공급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 나라 전체의 수요와 그 나라 전체의 공급을 살펴보는 거였고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물가였고, 여기가 실제 GDP 생산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랬을 때 총수요, 총공급이 있었고요. 이 총수요를 구성하는 것이 지웠네. 이 가계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수수출, 그리고 AS는 결국 그 해에 생산된 모든 생산량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GDP. 그래서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균형 물가, 균형 거래 생산량, 여기서의 GDP는 얘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총수요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이 넷 중에 뭐가 증가된다는 얘기였어. 옛날에 비해 가계 지출이 늘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옛날에 비해 수수출이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 전체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다시 말해 그 물건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줄어든 거지. 그러면 공급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막 다 올라가요.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성장 배웠는데, 자, 경제성장을 따지기는 위해서 일단 경제성장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비해서 그 국가가 생산력이 더 좋아진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 GDP가 증가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다 이야기를 했었어. 그랬을 때에 이 총수요가 옛날에 비해 증가하든지 아니면 총공급이 옛날보다 증가하면 균형, 실제 GDP가 증가한다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생산가능 곡선 있었는데 옛날에 비해서 X제랑 Y제를 생산할 때 생산가능 곡선이 더 바깥으로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경제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그 경제성장을 보기 위한 공식이 있었네. 경제성장률이 있었고, 이 경제성장률을 실제 GDP분의 실제 GDP에서 실제 GDP를 빼는 거였는데, 자, 여기서 문제. 앞에 어떤 말들이 들어가야 맞는 거야? 그렇지. 전년도에서
대비해서 금년도에서 전년도를 뺐을 때 얼만큼 성장했는지가 나타나는 것들이 경제성장률로 계산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는 것들이 생산 요소랑 생산 기술, 그래서 노동에 굉장히 국가는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토지는 우리가 뭘 못하니까 자본, 근데 최근에는 기술, 그것들을 조합하는 능력인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법제도, 금융제도 이런 거 잘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회 자원들을 막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그 중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6.25 전쟁 이후 최빈국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1960년대부터 제1차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산업들을 쭉 끌고 갔었어. 그래서 경공업이었다가 그 수출 중심의 그런 노동 집약형 공업이었다가 중화공업으로 갔다가 전자기기로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주목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자,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다큐 올려드린 3개 중에 하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 우리나라가 G20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들 다 있었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네. 뭐가 있었어요? 너무 수출 주도였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너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그리고 특정 지역을, 그러니까 수도권과 같이 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불균형, 그래서 도시랑 농촌 간의 불균형, 그 다음에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양극화가 좀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것도 다 기억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강의 모습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120쪽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120쪽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내가 이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다 내 머릿속에 있고, 여러분들 봐서 알지만 교과서를 안 보고 내가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결국에는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겠지만 이 정도로 알고 있어야지 아 정말 내가 개념을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어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3학년 이제 여러분들 올라갈수록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공부하다 보면 약간 타성에 젖는 거라고 할까? 그러니까 맨날 하던 거다 보니까 그냥 국어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막 빈칸 나오면 딱 빈칸 앞뒤 보고, 그 다음에 그 연결사 문제 나오면 딱 연결사가 아니라 그 이어질 글의 순서 이거 맞추는 거, 삽입 제거 여기서 이런 거 보면은 맨날 이제 딱 그 푸는 패턴들에만 익숙해지고 써서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정말 단순하게 얘들아, 공부를 하고 나면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할 때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쌓는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그래서 뭐 그 공부를 하기 전보다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있던지 아니면 문장 해석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사회탐구, 과학탐구 같은 과목들은 더더욱 개념이 중요한 과목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습득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것처럼 아예 안 보고도 내가 그거를 다다다다 얘기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근데 우리가 자습실에 있으니 그 막 떠들면서 하지는 못하니까, 물론 이제 복도 같은 데 나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백지 같은 거 꺼내가지고 그 백지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부 도식화해서 개념을 쫙 써보는 거야. 그러면 그 안 보고 썼다라는 것 자체가 그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탐구 과목의 계열들은 꼭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능 과목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 배우다 보니 조금은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까? 나 그랬으면 좋겠어. 보도록 합시다. 장발장의 빵. 중단원 3단원이고, 여기를 이제 왜 외우는지, 이제부터 이 3단원에 3, 4 중단원 남았잖아요. 근데 이 3단원의 3이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 여기는 실업하고 물가 얘기거든. 근데 이 실업하고 물가는 국가가 옛날부터 이 경제 정책을 짜는데 가장
잡고 싶은 두 마리의 토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업률 올라가면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그 경기도 침체된 걸 줄이고 그 다음에 실업도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뒤집어 얘기하면 좋은 점일 수는 있어. 그만큼 경기가 되게 빨리 돌아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수요자랑 공급자가 막 만나가지고 막 물건을 팍팍팍 거래를 해.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엄청 잘 돌아가는데 대신 물가가 너무 폭등하면 그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실업도 줄이고 물가도 줄일 수 있도록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실업이 뭔지 물가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보는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작년에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짤 때 실업하고 내가 지금 토끼를 그리려고 했거든. 와, 정말 내 그림이지만 이거 너무 심했다. 아무튼 실업하고 물가라는 토끼 두 마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안 친해. 뭔 소리냐? 얘를 잡으러 간다 그럼 얘가 놓쳐져요. 그리고 저 자식이 도망간다 해서 얘를 잡으러 간다 그럼 또 얘가 도망가.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물가랑 실업을 둘 다 잡으면 너무 좋겠지만 두 방향에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적정선을 유지하는지로 국가가 이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 가장 안 좋은 건 얘네 둘 다 놓치는 건데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도 오늘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리 가보도록 합시다. 장발장의 빵. 여러분들 뭐 레미제라블은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로 19세기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1832년에 있었던 프랑스 6월 공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에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이 출소 후 한 주교의 선행으로 개심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장발장이 빵을 훔칠 때는 1795년으로 당시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집권한 혁명 정부가 제정기 공비 폐지자 아시냐 집회를 마구 발행함으로써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불붙던 시점이었다. 아시냐? 미안해요. 그 때문에 아침에 힘드니까 이 유머가 필요한 것 같아. 너희들도 이 온라인 클래스를 듣다 보니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처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선생님의 이 개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리고 내 개그가 은근히 누가 얘기해 줄 건 아니지만 생각이 날 수도 있어. 내 생각에는 수업 들을 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잘 때 입을 탁 덮고 불 꺼놓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우진쌤이 아시냐 이렇게 얘기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때문에 장발장이 힘들게 일을 번 돈은 물가 상승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기존에 모아뒀던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 빵을 살 수 없었던 것이다. 근데 너네 내 개그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주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안 민망하고 그렇지. 너네 피드백도 물론 굉장히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약간 선생님 원맨쇼 하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물가 상승과 실업의 고통을 이어지며 장발장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고 돼 있어요. 자, 아시냐 집회를 마구 발행한 것과 물가 상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내가 그 아시냐 집회 얘기했던 거, 아시냐 집회를 발행함으로써 물가 상승 현상이 막 불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해볼게. 뒤에 교과서 사례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물가 상승을 이야기할 때 왜 옛날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야. 근데 그 두 가지의 원인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인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들도 좀 느끼나요? 18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물건들의 값이 옛날에 비해서 올랐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질 수 있을 텐데,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를 경제학자 중에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 거시경제학의 가장 대가라고 볼 수 있는. 프리드먼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맞아, 우리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역사 배울 때요.
그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왜 프리드먼과 하이에크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 거기서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경제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프리드먼이 쓴 책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실 거야. 프리드먼은 이 물가 상승의 궁극적인 원인을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연구해서 밝히는 거죠. 물가가 왜 상승하는지를 봤더니 결국에는 얘는 화폐,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값과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델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실물이 있고요. 그리고 화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단원 1단원에서 배웠다시피 실물하고 화폐는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서로 거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국가가 굉장히 이제 축소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 나라에서는 오직 생산되는 게 사과밖에 없는데 그 사과가 5개밖에 없다고 했죠. 이 5개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기에는 다 다르게 보이지만 다 똑같은 품질이고 다 똑같은 맛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종이화폐, 이 실물을 줬을 때 종이화폐로 교환되는 것이 1,000원이 있는데 그 1,000원짜리가 5개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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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그러면 이 나라에 딱 사과 5개 있고 딱 화폐가 1,000원짜리 5장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는 어떻게 해서 사과 하나를 1,000원이랑 바꾸도록 하겠지. 뭐 그쯤에 가격이 형성될 거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놀랍게도 되게 조그만 규모의 국가인데 이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있었어. 그 중앙은행이 1,000원짜리를 5장을 더 찍었어.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실물의 양은 더 난 건 아닌데 화폐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얘에 비해서 얘가 그동안은 얘랑 얘가 같은 가치였다가 이제는 얘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난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과의 가치가 좀 더 희소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 장이 아니라 2장 갖고 있어야지 나랑 거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화폐의 양보다 실물의 가치가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에서 통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구매력이 화폐 한 장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 하나로 이걸 살 수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거 하나만 갖고 얘는 못 사잖아. 그러니까 화폐 하나의 구매력이 그 옛날에 비해서 감소했다라는 소리거든. 이게 다 똑같은 말이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그러니까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물가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하나의 화폐가 그 교환의 역할에서 더 화폐 하나가 옛날에 비해서 더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실물의 가치가 사실상 조금 더 희소해지면서 훨씬 더 값어치가 뛰어뛴다. 그게 곧 물가 상승이다. 그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실업하고 물가에 관심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중에 물가에 대한 이야기 중 물가 상승은 결국에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늘어난 거에서 우리는 기인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프랑스 대혁명으로 그 집권한 혁명 정부가 재정의 궁핍해 지표를 마구 찍어낸 거야. 그러니까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알다시피 있었던 그 위신 분들이 다 내려오게 되면서 국가의 그 재정 상태 혼란해지니 당연히 납세 이런 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지라고 고민을 했다가 결국엔 지표를 마구 찍어낸 거지.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출을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옛날에 비해서 통화량이 시중에 엄청 풀리게 됐고 그러면서 지피 하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역사적으로 엄청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짐바브웨, 뭐 베네수엘라 뭐 초인플레이션 현상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119쪽 실업이 4쪽이 되어 있고 122쪽까지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 123쪽부터 126쪽까지 되어 있는데 실업하고 물가 중에서 우리는 물가를 먼저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가까지 공부해야 그 전반부 테마에 대한 이야기가 딱 맞춰지거든. 그래서 물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단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마 실업에 대한 얘기는 얘는 이제 시험 문제 수능에서도 좀 단독으로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실업은 이제 저 뒤에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교과서 물가 꼭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과서 123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인플레이션과 국민생활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패전국 독일에서는 돈다발의 장난감이나 땔감으로 사용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일은 왜 발생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잠깐 그 녹화 끊고 이제 물 마시러 갔다 왔거든? 근데 이제 따뜻한 물을 마시는데 내가 목이 너무 아픈 거야.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항상 인강을 찍을 때 약간 너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혹시나 음량이 작게 들어갈 수 있을까봐 그 이제 그냥 뭐 물론 내가 목소리가 큰 편도 있긴 한데 수업할 때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수업만 끝나면 이렇게 목이 좀 아파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선생님이 그 유튜브로 이제 선생님 어머니께서 내 그걸 본 거야. 수업을 본 거야. 그러더니 딱 하신 말씀이 야 근데 너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말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애들은 이래야지 정배속으로 듣는다. 아마 이것도 1.25 이렇게 듣는 애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너희들 참 대단해.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말이 빠른 것 같았는데 나도 그거를 배속으로 보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물가 그리고 물가 지수에 대해서 합니다. 자 물가 형광펜 쳐주시고요. 밑줄 칩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미시경제에서는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거시경제에서는 이제 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 매겨져 있는 가격의 종합적인 평균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봐 만약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뭐 있을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조리포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바닥 코코넛 코코넛 바다는 아니었을 거 감자치 물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물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뭐 1,000원, 뭐 2,000원, 1,500원 그 다음에 뭐 여기 1,000원 이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4 하면 그게 물가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품목을 뽑아내기에는 현재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조금 달리 들 수도 있어. 뭐냐면 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팔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적게 팔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뽑아내지도 못할 뿐더러 이거를 가중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라는 걸 산출할 때는 가격의 평균 수준이긴 한데 그 평균 수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또 4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보자는 거야. 평균적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을 단순히 산수에 평균한 것이 아니고 밑줄 주요 상품의 가격을 거래 비중 등으로 가중 평균에다 밑줄 쳐주시고요. 물가 지수에다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지수라는 말이 뭐냐면 물가를 측정하는 지수인데 단순하게 모든 품목 더해서 나누기로 때리는 산수 평균이 아니고 어떠한 물건을 뽑을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가중치를 줄 것인지에 따라서 이 물가지수라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물가라는 것은 GDP처럼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가의 종류가 총 4가지를 배울 거거든. 요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가지수는 밑줄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하고
계속 밑줄. 비교 시점의 물가를 기준 시점 물가의 백분비로 표시한 지수에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는 이 계산하는 것에 따라서 종류는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야. 기준 시점의 물가분의 비교 시점의 물가.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 이게 백분비를 표시한 아까 퍼센트의 개념이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기준 시점의 전체 물가를 봤더니 한 2,000원 정도 됐어. 근데 비교 시점, 그러니까 기준 시점, 비교 시점은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냐라는 소리고요.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는 이 기준 시점은 5년마다 바뀝니다. 이 5년마다 바뀌는 게 5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20년이잖아. 그러면 2015년 대비 2020년 물가가 얼마 올랐나? 그 다음에 뭐 2019년 물가를 측정하고 싶다. 2015년 대비 얼마 올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2015년의 물가 분의 2019년의 물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015년 대비 2020년은 얼마 되고, 그리고 2021년은 2020년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5년마다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기준 시점의 물가가 2,000원이었고 전반적으로, 근데 비교 시점의 물가가 2,400원이었다 해보자. 그리고 곱하기 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2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따져보자. 만약에 기준 시점의 물가가 2,000원인데 그 현재 시점의 물가도 2,000원이야.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얘는 결국에는 약분이 되니까 100이 될 거야. 뭐 예를 들면 만약에 2,000, 그 기준 시점의 물가가 2,000인데 비교 시점의 물가가 뭐 1,600이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엔 얘는 약분되면서 80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만약에 물가 지수가 100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기준 연도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혹은 기준 연도일 수도 있고. 얘네들의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오시나? 기준 연도의 물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2020년의 기준으로 2020년의 물가를 측정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똑같겠지. 그렇기 때문에 100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준 연도 혹은 기준 연도랑 물가가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0보다 더 큰 숫자면은 기준 연도에 비해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난 얘 같은 경우는 기준 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걸 표시하는 것이 이 물가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곱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비를 두고 있으면 얘네들이 똑같으면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보다 더 작으면, 기준 시점의 물가가 더 높으면 당연히 분모가 높을 거고, 그럼 100을 곱해도 100이 안 나올 거고, 만약에 비교 시점의 물가가 더 높으면 당연히 이게 1보다 큰 숫자가 되겠지? 그러면 100을 곱했을 때 당연히 100보다 큰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을 기준연도로 잡았을 때 2019년의 물가지수가 110이라면 딱 느낌이 잡아야지 어떻게 된 거야? 2015년에 대비 물가가 올랐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는 2015년에 비해 2019년의 물가가 10% 상승했다는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잘 읽어보자.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가가 오르는 건 실물 가치에 이게 증가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다 이야기를 했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00만 원을 번다고 해봐, 한 달에. 근데 200만 원 벌었던 걸로 월급이 변한 건 아닌데 똑같이 200만 원을 벌으면 옛날에 비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숫자가 어떻게 될 거야? 줄어들겠지. 그걸 우리가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옛날에 비해 더 사는 물건이 줄어드니까. 또한 물가가 많이 내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난다. 물가가 내려가는 건 좋기는 한데 이제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이 경기가 많이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일 수도 있어요. 올해가 알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는 상황인데 뭐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좀 뭐 예를 들면 떨이로 팔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다 싸게 산다고 해봐. 그러면 그만큼 이 공급자, 생산자는요 너무 안 팔리니까 이걸 내리고
가격을 내리고 하는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경제가 위축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어. 물가가 하락했다는 거.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이 경제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면서 그동안 물가가 쭉 오르긴 했거든요. 알다시피 1970년, 80년대는 뭐 빵 하나에 뭐 20원이면 살 수 있었다 이러지만 요즘 20원은 솔직히 돈의 가치라고도 생각 안 하잖아, 너네들. 우리나라가 외국 나가면요, 여러분, 뭐 1달러, 뭐 10유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1000단위, 만단위 뭐 이런 지폐들이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화폐 개혁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쭉 원화로 끌고 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옛날에 비해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뭐 10원, 100원, 50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좀 더 고액의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옛날에는 그래서 1000원짜리 하면 엄청 막 우와 이랬는데 요즘 뭐 1000원짜리 그렇게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지속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거든. 근데 올해 처음으로 물가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IMF 때도 물가가 상승이 폭이 좁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을 안 하진 않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서 지표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확실히 경제 위기입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줄 정부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물가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국민 생활에 좋지 않은데 물가가 너무 하락하는 것도 안 좋은 모습일 테니 너무 상승하지도 않고 너무 하락하지도 않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가 지금 해야 될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 나오는데 얘는 이 물가랑 상관없이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단위야. 뭔지 설명을 해볼게.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 나는 에이핑크 노래 중에 음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왜 음이지? 라고 저도 아무리 봐도 얘는 에이핑크 노래 중에 퍼센트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음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겠어. 이쪽으로 보면 음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개그 컨디션이 그닥 좋지 않아요. 네, 봅시다. 이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는 뭐냐면 이 퍼센트라는 개념이 뭐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얘가 그대로 성립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퍼센트 포인트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퍼센트끼리의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센트끼리의 계산. 예를 들어 볼게.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실업률들은 퍼센트로 나타난다.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잖아요. 곱하기 100. 그러니까 이제 100%로 나타나는데 이런 지표들이 변동했을 때 변동의 정도는 퍼센트 포인트를 쓴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어느 4%에서 그 다음에 6%가 되었다면 퍼센트 포인트로 말하면 2%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상승률을 퍼센트로만 나타내면 50% 상승한 것이다. 2%는 4%를 기준으로 할 때 50%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아직 이 물가상승률은 안 배웠으니까 우리 경제성장률로 볼게. 2017년의 경제성장률이 3%라고 이야기를 해보고요. 2018년이 5%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우리 흔하게 하는 실수가 그러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2% 경제가 상승했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만약에 2016년에 실질 GDP가 100이어라. 그러면 2017년에 103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2018년에 단순하게 그냥 계산하면 5%니까 103에 5%면 얼마가 상승한 거지? 101.03 그러니까 양으로만 보면 108.15가 된 거란 말이야. 실제 GDP가. 근데 얘가 3% 상승했다고 얘가 5% 상승했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3%에서 5% 상승했다라는 거를 2% 상승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틀린다는 거지. 왜냐면 108.15에서 2%는 이 5.15가 아닐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3% 상승했네, 5% 상승했네 그러면 요 사이에
차이가 나네라고 퍼센트끼리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이 퍼센트 포인트라는 단어를 단 위를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어?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경제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경제보다는 사회문화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 이 개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과 친구들 중에 사회문화는 대부분 많이 하실 테니까 퍼센트 포인트 개념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듣다가 뭐 전분기 2% 상승했는데 그 다음 분기 뭐 3% 상승할 거라 경제가 뭐 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너네 이제 불편해져야 돼. 아 뭐야, 고등학생도 다 아는 건데 1% 포인트 상승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가 지수를 살펴볼 건데요. 알다시피 설명이 설명했다시피 물가 지수는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물가를 측정하느냐 혹은 어떠한 물건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종류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물가 지수도 있고,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위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각각의 거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건 잘 알고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교과서 밑에 보도록 하자. 물가지수의 종류.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Consumer Price Index에서 CPI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게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물가지수라고 되어 있고요. 미리 얘기를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재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통계청에서 이 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몇 개 품목을 뽑아. 소비자들이 이런 물건들을 많이 사겠구나 해서 이 물건들을 쭉 추린단 말이야. 그게 그 5년마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물가지수 산출할 때. 근데 그 물가를 상승할 그러니까 5년마다 2015, 2020 이렇게 기준연도, 기준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줄 때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들어가는 품목도 그때 같이 정하거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MP3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네 MP3 플레이어라는 거 알긴 알지. 뭐 아이디 또 뭐 있었냐? 그 선생님 옛날에 뭐 이런, 나 고등학교 때 MP3 애들끼리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귀 아저씨 꽂고 이렇게 듣는 거 되게 애들끼리 약간 문화였는데, 옛날에는 MP3가 요 물가지수에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이거 듣는 사람 많이 없잖아. 이런 거 빠졌어. 물가지수 산출할 때. 그래서 대략 한 400여 개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매번 달라지니까 400여 개를 추려서 그 물건들의 가격의 평균을 보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는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PPI라고 씁니다.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그래서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주로 관심 가는 게 시장에서 거래됐을 때 최종으로 소비되는 소비재들에서 뽑는 거라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중간재에서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 소리냐? 중간재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A라는 기업이 있고, 그게 이제 최종 소비재로 그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게 되면 이 기업이 옛날 단계, 그전 단계에서 이 물건들을 사오면서 그것들의 가치를 이렇게 키울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생산자 쪽에서 요 중간재,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들인 그 중간재들을 가지고 물가를 파악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이것들을 측정하는 게 물가 지수지만,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쪽에 원자재 쪽, 중간재 쪽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얘도 가격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아예 시장 쪽 이 중간재, 처음에 그 구입하는 것들에서 물가를 뽑아내는 것이 생산자 물가지수고, 그래서 얘에서 영향을 받아서 얘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인데 얘는 별표 한 3개 쳐줘요. 왜냐면 이 GDP 디플레이터로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국내 총생산을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산출하는 물가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얘들아, 물가지수가 기준 시점의 물가 분의 측정하고자 하는 그때 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목 GDP
GDP랑 실질 GDP를 배웠을 때 그 개념 그대로 도입하면 기준연도로 측정하는 GDP가 뭐였었지? 그렇지, 실질 GDP. 그 다음에 그 해 가격으로 측정하는 GDP가 뭐였지? 명목 GDP였어. 그러면 말이야.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게 근사값이긴 한데요. 기준연도 가격에다가 그 해 생산량을 곱해주는 게 실질 GDP고, 그 다음에 그 해 구하고 싶은 그 해 가격에다가 그 해의 이 생산량을 곱해주는 게 무슨 GDP야? 그 GDP 디플레이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결국엔 이 GDP 디플레이터라는 걸로 기준연도분의 그 해의 물가가 되면서 얘랑 똑같아져.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말 그대로 그 나와 있는 데이터 있지. 그 데이터만 가지고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GDP 디플레이터다. 얘로 물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시 쓸게. 실제 GDP분의 명목 GDP로 이렇게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0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물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요렇게 구하는 거 우리는 GDP 디플레이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생활물가지수 설명 안 하셨는데요. 지금 설명할 건데 봐봐. 그럼 너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아? 물가지수는 옛날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한 2% 늘었대. 근데 내가 느낄 때는 한 5%, 6% 느낀 거, 오른 거 같거든? 왜 이렇게 지수 물가랑 체감 물가가 서로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 오른쪽 봐봐. 정부는 물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매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사한다. 201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였다. 그런데 밑줄,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물가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밑줄 쳐보도록 합시다. 통계청은 도시가게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매달 460개 품목을 지정해 물가 변동 추이를 발표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계청에서 뽑아내는 게 한 460개 정도 된다는 거야. 여기에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전기수도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가 포함이 되는데, 밑줄. 지수를 취합할 때 통계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밑줄 쳐주시면 돼요. 소비자들은 매달 460개 품목을 모두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지수 물가를 산출할 때 460개 물건을 쫙 나열해놓고 여기다 조금 더 가중치, 여기다 좀 더 가중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게는 걔네가 아니라 다른 거를 더 많이 살 수도 있잖아. 그리고 460개를 한 달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 중에서 뭐 정말 필요한 생필품, 뭐 내가 이번 달은 약간 플렉스 할 거야 해가지고 뭐 옷을 좀 더 산다든지 뭐 차를 좀 더 산다든지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차를 좀 더 산다고? 근데 옷하고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쩌다 한번 사는 거지, 그게 또 매일 사는 건 또 아니잖아. 그런 데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예를 들어 홍길동 4인 가족이 주로 구입하는 50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유독 높았다면 평균 소비자 물가보다 체감 물가가 높게 느껴지는 시기다. 다시 말해서 460개 중에 특히 얘는 엄청 많이 올랐고 얘는 별로 안 올랐어. 그래서 평균으로는 이만큼 올랐는데 하필 내가 이번 달에 이쪽을 좀 더 많이 샀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들만 따로 뽑아서 만들어낸 게 생활물가지수예요. 알겠지? 그래서 정부는 생활 물가지수를 보조지표로 마련하여, 밑줄 계속 칩시다. 밑줄, 정부는 생활 물가지수를 보조지표로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빈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31개 품목을 따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되는 거는 얘가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 좀 더 넓게 계산되는 거고, 그 중에 실생활에 훨씬 더 연관이 많은 것들만 따로 또 뽑아서, 그러니까 이 406개 중에 따로 또 뽑아서 얘네끼리만 물가를 산출한 게 생활 물가지수. 그래서 얘는 별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불리는 생활 물가지수가 체감 물가랑 좀 더 가깝다고 보여진다 라는 거. 그러니까 지수 물가가 체감 물가가 실제로 차이가 좀 있으니 그거를 보조하는 지표도 만들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가랑 물가지수 설명을 드렸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8강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8강에서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복습 잘 하시고 바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안녕.
하이나이 스파